자, 그 앞에 오늘 리토르넬로 그 뒷부분에 조금 그 고름이라고 얘기한 그 부분을 조금 볼 거고, 이제 그러면 7, 8이 남잖아요. 7, 8 동안에 이제 뒤에 12, 13, 14 우리한테 남은 배가 세 척입니다. 이 세 고원이 남았는데 이 세 고원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들레지의 뭐 공간 이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는데 공간, 조직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그 국가적인 것의 바깥, 그러니까 모든 활동, 인간의 모든 생산 영역, 모든 활동에 있어서 국가적인 것, 이것은 이제 조직되고, 이 할당되고, 이렇게, 이런 게 국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적인 것의 바깥 속에서, 국가적인 것에 포획되지 않는 그런 바깥의 활동? 그런 걸 구성한다는 것이 뭘까? 이제 그걸, 12고원에서는 유목론 전쟁기계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제 13고원의 그 포획장치는 국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지금 12고원에 이것도 양이 굉장히 많은데 12고원에 공리, 명제, 문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명제가 9개가 이제 12개 고원, 12번째 고원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13고원 이렇게 펼쳐 보시면 815쪽에 명제가 이어져서 10번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 그 명제가 몇 개까지 나오냐면 이제 13고원을 다 읽어보시면 13개? 861쪽, 명제 13, 아니다. 뒤에 14번, 883쪽까지 나오는구나. 14개의 명제로 쫙 이어져요. 이게 연결돼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그 어떤 공간이나 조직, 요걸 논의하는 데 있어서 바로 앞에서부터 그냥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고원의 공간을 이제 리좀하고 수목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도 매끈한 것과 허미패인 것,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7, 8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물론 12고원 보겠지만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 핵심적인 이 내용이 되게 흥미로운 게 많긴 하지만 이거를 뭐 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그 공간 매끈한 것, 통폐인 것, 유목과 전쟁기계,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또 국가라는 이 중심적인 그 중심의 힘에 의해서 할당되고 포획되고 이 배치되는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8주에 조금 뒤에 시간을 내 가지고 이 맨 뒤에 15번째 고언은 결론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개념들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리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몰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들레즈가 어떤 존재론적으로, 이게 존재론적인 것이면서 사유적인 것이면서 정치적인 것이기도 한데, 이 개념들이 그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개를 쫙 정리해 놨죠. 그래서 지층 나오는 거 보면 뒤에 이제 957쪽에부터 다섯 번째 고원에 보면 지층, 그 다음에 배치물, 그 다음에 리종, 그리고 965쪽에 보면 이제 고름판, 기관 없는 몸체, 그리고 탄령토화. 그리고 나서 이 다섯 번째 고원의 15번째 고원의 제목이기도 한 추상적인 기계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래서 그 추상 기계를 조금 정리하고 그 탄령토화 요거 오늘 조금 정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15번째 고원의 그 개념들까지를 좀 총정리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8주차에는 15번째 고원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개념이 내가 정리가 되는지,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정도라도 읽으시면서 뭐가 이해가 안 되시는지, 그거를 마지막에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기 이제 막 건너뛰셨겠죠. 읽으시면서 이 많은 거를 어떻게 일주일에 다 읽으셨겠어요.
그쵸? 앞에 좀 몇 장 읽다가 또 마셨겠지. 예, 다 압니다. 그렇게 또, 앞에, 매 구원마다 앞에 몇 줄, 앞에 몇 장 읽고, 뒤는 진도 안 나가고 이러지 않으셨을까? 뭐, 처음 읽는 거니까, 그럴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그러셨더라도, 맨 마지막 8주차에는 15권의 그 개념들을 쫙 읽으시면서라도,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12고원, 13고원, 14고원은 주요 개념 중심으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냥 읽는 데까지 읽으세요. 뭐가 됐든 읽는 데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리토르넬로 고원에서, 그러니까 이 리토르넬로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이 영토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영토화. 카오스로부터, 이 영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영토를 만들어내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정한 리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시공간의 조직 같은 거죠. 시공간을 어떤 방식의 리듬을 부여함으로써 이 카오스로부터 다른 영역을 생산해 낼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리토르넬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음악만 여기선 주로 이제 음악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음악과 예술이라는 걸 그런 영토로부터 계속 벗어나는 운동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탈영토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토르넬로의 탈영토화. 근데 그거는 리토르넬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토화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머문다 그래서 머물어지지 않아요. 이 영토가 언제나 또 다른 영토들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토가 만들어지고 다시 또 이 영토가 외부성과 교류하면서 또 다른 영토성으로 달아나고 이 음악이라는 건 그렇게 이 리듬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것이다. 예술이라는 건. 예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리토르넬로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리토르넬로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 막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그 복잡한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리토르넬로가 시공간에 일정한 리듬과 질서를 부여하는 그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카오스 속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카오스 없이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카오스라는 건 뭐냐면 질서가 조직되기 이전의 상태. 이 이전이라는 건 언제나 시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질서가 조직되는 어떤 조건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조건은 그냥 무질서하게 해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레즈가 생각하는 카오스는 질서를 잉태하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장 같은 게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리토르넬로 고원에서 끌레의 회색점 얘기하는 게 있죠. 끌레는 이 회색점이라는 차원을 어떻게 보느냐? 회색은 그냥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모호한 중간지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색이 흑과 백을 섞어도 회색이지만 보색을 섞어도 회색이에요. 그 빨강색하고 녹색을 섞는다. 이게 뭐 딱 회색 이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다 회색이라고. 그러니까 끌레가 생각하는 회색이라는 건 그 차원이 없는 점. 차원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 아주 많은 차원들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근원이라는 말만 오해하지 않는다면 아무튼 그런 근원적인 차원의 점. 그러니까 차원, 미술에서 차원이라는 건 어떤 명도를 갖느냐, 어떤 채도를 갖느냐 이런 게 이제 차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빨강색도 더 어두운 빨강색이 있고 더 쨍한 빨강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명도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명도는 아무튼 어둡고 밝고의 문제인 거고 채도는 더 쨍하고 더 희미하고 이런 문제인 거죠. 그 빨강색도 더 희미한 어떤 빨강색이 있고
정말 퓨어한 거에 가까운 쨍한 빨강색이 있잖아요. 채도가 높다는 거는 탁하지 않다는 거고, 명도가 높다는 거는 밝다는 거,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게 다 색의 차원이에요. 그다음에 크기의 차원이라는 것도 있죠. 이 사각형을 크게 그릴 것인가, 조그맣게 그릴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차원을 가지고, 그림에서 차원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제 끌레가 이 미술에서 회화의 핵심적인 거는 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색이 어떤 차원을 갖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 모든 차원을 다 잉태하고 있는 그걸 끌레는 회색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제 카오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가 생성이 된다는 점에서 카오스는 그 차원이 없다라는 말을 그냥 부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차원들을 잉태한, 그러나 그 자체는 차원들을 하나의 결정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의미의 카오스입니다. 그게 뭐랑 연관되기도 하느냐? 뭐 이건 뒤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런 차원으로부터 이제 그 영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잉태한 것으로부터 하나의 차원을 형성해내는 게 이게 영토인 거예요. 이제 그 영토, 그거는 이제 어떤 리듬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간의 문제든 예술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이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질서의 극복, 무질서의 대립이 아니라 그 질서가 결정되지 않은 차원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계속 리듬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토는 이 영토 바깥과 소통한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오스와 영토, 이것을 통해서 계속 탈영토와의 운동이 이어지는 거다. 근데 그거를 뭐랑 이제 연관시킬 수 있느냐? 그 614쪽에 이 고름의 문제. 그 614쪽에 보시면 그 아래에서 9째 줄, 영토화를 일으키는 모든 지표, 영토적 모티프, 영토화된 기능이 완전히 동일한 내부 배치물 속에서 동시에 성립하도록 작동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고름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름, 이게 컨시스탄스입니다. 콘시스탕스, 일관성이라고 번역하는. 이제 그 콘시스탕스인데 이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옆에 이질적 요소들의 동시적 성립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토를 구성한다는 거는 뭐냐? 동질한 걸 가지고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영토 자체, 어떤 영역, 어떤 일정한 리듬이 그 형성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리듬이 이질적이면서도 이게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사이제라는 어떤 영역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상이한 역사와 상이한 캐릭터, 성격과 상이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관심사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각자의 관심사가 있고 각자의 성격과 역사가 있는데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뭔가를 같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공통의 리듬을 조성하는 거죠. 근데 그 공통의 리듬이라는 게 이 하나의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리듬이 하나가 있어라고 외부에서 떨어져서 그걸 형성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 책을 읽고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그 다른 생각들을 나누는 이 과정 속에 어떤 리듬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듬이 그 형성된다고 하는 영토가 만들어진다는 건 리듬의 형성인데 그 리듬의 형성이라는 거는 이질적인 것을 다 누르고 억압하고 없애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질적인 것이 서로 공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일관성이죠. 그래서 이 고름이라는 건 이 영토를 구성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의 동시적 성립이면서 그 안에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행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누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다 뭔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섞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거기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생각들이 서로가 공명을 일으켜서 어떤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감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리듬들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딴 데서 또 뭐 다른 책을 보고 뭐 다른 데서 또 뭘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라고 하면 또 조금 더 사람들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외부성 여기 사이제에서 공부하지 않는 어떤 그 외부적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영역이라는 건 그런 점에서 꽁시스탕스를 갖는 거예요. 일관성을 갖는다는 건 그런 거다. 이 일관성이라는 말을 굳이 피한 것도 그 일관성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다 하나라는 어떤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리관지한다는 것도 똑같은 걸 꿰면 그건 이리관지할 필요가 없지. 상이한 것들을 꿰는 게 이리관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일관성이라는 말을 또 굳이 피할 이유도 없어 보여요. 아무튼 이게 콘시스탄스라는 말 자체가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함께 존재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그 이제 뒤에도 보면 뒤에 아까 그 개념 나오는 965쪽에 보세요. 965쪽에 이 맨 위에 보시면 고른 판 또는 조성의 판은 이게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르가니제이션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요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를 조직한다는 거는 전체 속에 포괄하는 거죠. 항상 오르거나이즈 한다는 거는 조직화하는 거잖아요.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게 국가적인 게 하는 방식이야. 할당하는 거야. 요 위치에는 너, 요 위치에는 너. 이게 기업이라든가 모든 조직은 다 이렇게 그 올거나이즈 하죠. 그래서 조직의 판이고 그 다음에 전개의 판은 디벨롭먼트 말 그대로 어떤 것을 계속 뭐라 그럴까 하나의 가치 기준이랄까 어떤 하나의 선 위에서 계속 펼쳐나가는 게 전개죠. 근데 지금 이 고름판 조성의 판은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질적인 것이 끊임없이 이 달아나는 성분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일정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전개판과는 다르다. 조직과 전개는 언제나 형식 및 실체와 연관돼 있다. 전체. 그다음에 어떤 형식. 그걸 깨면 안 돼. 그런데 고름판은 네 번째 줄에 실체나 형식을 알지 못한다. 이 판 위에서 새겨지는 이것임들 여기 이제 나오죠. 이 판 위에는 언제나 그 디스니스 그 다양한 강도와 속도와 이것임의 평면이 다양치기도 해요, 사실은. 관계 속에서 되기의 과정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 그런 개체성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역동적인 생성의 평면이라는 건 역동적인 거지. 근데 관계 속에서 되기가 일어나고 있다. 즉 생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해체적이고 이 무의미하고 카오스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리토르넬로가 그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임들은 개체와의 양태들이다. 그러니까 이 판 위에서는 끊임없이 되기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임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이 판은 어떤 거냐? 되기의 고언에서 제가 이 부분 아시면 된다 그러고 읽었던 거 있죠. 빠름과 느림의 관계, 상이한 속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이한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변용되죠.
그러니까 이 빠름과 느림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변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걸 되기라고 했잖아요. 이 되기가 이루어지는 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름은 이제 이게 리토르넬로 고온에 나온 얘기가 여기 나오죠. 이질적인 것들, 이산적인 것, 그러니까 분기한다는 거예요. 이산적이라는.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모아지는 건 수렴이죠. 우리는 약간 생명체의 그 본질 자체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조직의 원리 자체는 계속 안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중심으로 잡아 끌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분산적인 거예요. 분기하고 분산하고 다르게 되기. 이 이산적인 것들이죠. 고름은 그 이질적인 것, 분산적인 힘들을 고르게 재결합한다. 이때 고르게라고 하는 건 그 이질성을 무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이질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그 이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리듬. 이게 고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모호한 집합이야. 퍼지 집합. 이게 딱 집합의 경계, 이쪽 안쪽과 바깥쪽이 경계에 의해서 완전히 나눠지지 않은 집합이 그게 퍼지라 그랬죠. 퍼지. 다시 말해서 리좀 유형의 다양체들의 다짐 이렇게 얘기했죠.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고름이라고 번역어를 택한 것 같은데 리좀 유형의 다양체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게 다 리좀적인 것이에요. 리좀적인 것들로서의 체, 이게 다양체예요. 그러니까 다양체는 전체의 윤곽이 선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라 그랬죠. 책상에 계속 뭐가 놓일 때마다 놓이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생산되고 있는 전체성. 이게 다양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차원이 계속 변환되고 있는 그 다양체, 그 리좀 유형의 다양체들의 다짐. 이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다지는 거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질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두드리면 그 이질적인 것들이 이게 하나의 평면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펠트천이라 그랬죠. 펠트천은 막 이끼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동물 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져. 이렇게 다지면 납작하게 그것들이 뒤섞이게 돼. 그런 게 펠트거든요. 그런 다양체가 다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솎아내고 뭔가를 막 묶어내고 굳이 이런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질적인 것 자체를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적인 공존할 수 있는 평면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 고른 판의 의미다. 그래서 이 다짐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름은 중간을 통해 작동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이 중간이라고 하는 건 과정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과정. 완성된 것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완성이라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뭘 더 추가할 수 있어. 요리도 그렇죠. 요리도 다양체로서의 요리가 있죠. 요리하는 분의 두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절대 처음부터 이 재료만 갖고 해야 돼. 이 재료를 이렇게 썰어서 이런 내가 생각하는 비주얼에 도달하는 요리가 나와야 돼. 이걸 이제 되게 중시하는 요리사가 있고 이제 어떤 요리사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만들다 보니 뭐가 나와. 근데 또 어떤 짜투리 이 재료가 나와. 그럼 그 짜투리 재료를 넣어서 원래는 짜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딴 게 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건 야채 볶음이었는데 뭐 전혀 다른 게 나온다. 원래 만들려는 건 내가 생각한 건 한식이었는데 뭐 이탈리식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요리를 하시는 분이 있죠. 요리를 잘한다는 게 그 두 가지 결이 좀 다르잖아요. 뭐 둘 다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먹긴 하지만 이제 앞에 요리사가 좀 더 수목적인 요리사죠. 뒤에 요리사가 좀 더 리좀적 요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간을 통해 작동한다는 건 계속 이질적인 것, 이행의 성분들을 통해서 계속 변환되고 있는
그 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의 판이나 한목적성의 판과 대립된다. 이건 이 요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이런 비주얼이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원리의 판, 한목적성의 판이죠. 이제 그렇게 요리하는 거에 이제 그 요리도 그냥 이제 능수능란하면 나름대로 되게 자유롭게 펼쳐지는데 요리에 하수면서 한목적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람 수를 따지지. 몇 그램, 몇 컵, 이런 거 재는 게 이제 가장 하수인데 수목적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고른판에는 아랫단락에 고른판에 새겨지는 것에는 이것임, 사건, 그 자체로 파악되는 비물체적 변형. 이 비물체적 변형, 이거 네 번째 고언에 나왔던 거죠. 다섯 번째 고언에도 물론 나왔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막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그게 말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 관계의 지평, 배치 속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변환되는 원고가 죄수가 되는 원고가 죄수가 되려면 선고라고 하는 말의 흐름과 결합해야 되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승객이었는데 거기에서 테러리스트가 위협하는 테러리스트가 나타나면 인질이 되죠. 나는 물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그러나 그 배치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존재 양식이 바뀌었죠. 이런 게 비물체적인 변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이 되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평면, 이게 고른 판인 거예요. 이게 어떤 존재의 평면을 들려주는 그런 고름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영토가 영토를 만든다는 거는 그런 이질적인 것을 동시적으로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고름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작동하는 문제가 고름의 문제다. 영토가 고름 판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뭔가 조금 옛날보다는 더 들어오시죠. 그래서 966쪽에 보시면 966쪽에 이제 맨 위에서 넷째 줄에 뭐 비유기적 생명, 유목민 예술의 선, 이건 이제 12에서 14권까지 쭉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두 번째 단락에 고른판이 기관 없는 몸체를 구성하는 것일까? 기관 없는 몸체들이 이 판을 구성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몸체라는 거는 일단 그런 어떤 이 작동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체잖아요. 어쨌든 조성하는 것과 조성된 것은 같은 영향이다. 그래서 그 조성된 것이 기관 없는 몸체겠죠. 그런 고름판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작용의 결과로 무슨 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한목적적인 원리에 종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생성된 것의 결과가 그런 체겠지. 그게 기관 없는 몸체죠. 그래서 그 결과와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원리,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의 작용과 그 도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물이 분리될 수 없듯이 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966쪽에 나눔이나 조성의 칭위에서 옆으로 넘어가서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질서 차원 속에서 연결 접속의 수를 증대시켜 주는 것만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창조되고 존속된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생각하는 그게 생명의 차원이든 아니면 어떤 그 배치, 생명도 일종의 배치니까 생명의 차원이든 어떤 정치적 차원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동일화하려고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이 동질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집단을 닫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만약에 자기를 되게 닫으려고 하고 외부적인 연결 접속을 끊으려고 하고 그럼 생명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연결 접속의 수가 줄어드는 게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하듯이 정치적인 걸 얘기라든 뭐 예술적인 걸 얘기라든 연결 접속의 수가 늘어나는 게 늘어날 때만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창조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은 결국 이런 이 어떻게 끊임없이 외부성을 통해서 계속 되기의 실험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되기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접속하고 어떻게 그 접속을 통해서 계속 존재의 변환을 시켜 나갈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인 질문, 역량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 고름판과 연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기관 없는 신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 기관 없는 신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기관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죠. 그러면 그 기관 없는 신체가 어떤 죽음을 향한 신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는 기관 없는 신체의 구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괴기의 문제라든가 이 고른 판의 문제, 이 고르게 조성하는 문제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계속 이질적인 것과의 연결 접속을 이어나갈 것인가. 그 연결 접속이 나를 연결 접속의 결과가 어떤 병적인 것으로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위험을 어떻게 신중하게 고르면서 뭐 그렇다고 완전히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연결 접속의 수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의 어떤 매 순간의 결과로서 생산되는 것이 기관 없는 몸체인 거지. 기관 없는 몸체도 어떤 모델, 목적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뭐 이게 다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름판, 요거 좀 보시고, 이제 뒤에 고름의 문제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637쪽 보세요. 637쪽에 보시면 이제 고름집합이라는 윗단락의 아랫부분에 고름집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름집합. 이 고름집합은 맨 단락의 끝부분에 가보시면 진하게 고딕 글씨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기계정문, 탈지층화하는 횡단성, 이 요소 차원 형상과 진료 그램 분자 상태를 가로질러 진료를 풀어놓고 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고름집합이라는 건 이제 그 바로 아랫줄, 그러니까 그 단락의 아래에서 6째 줄 보시면 고름집합은 이질적 성분이 모여 다져지고 방금 우리가 읽고 온 거예요. 형상 진료의 규칙적 연속 대신 계속 다른 차원들이 나타나서 재료와 힘 관계에 어떤 새로운 관계성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이제 재료와 힘의 관계가 이 들레즈 가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 예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진료와 형상이라는 건 되게 고전주의적 예술에서는 진료, 즉 조각가에게는 나무, 돌 이런 게 있죠. 이 형상이라는 건 그 나무나 돌 같은 거에다가 뭐 내가 끌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목적하는 어떤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됐든 천사가 됐든 이런 걸 만드는 게 형상이죠.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은 대단히 고전적인 예술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예술은 그렇게 어떤 뭘 만들기 위한 진료, 그러니까 진료는 형상에 종속되죠.
진료와 형상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진료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형상들을 부여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이제 흙으로 만드느냐, 돌을 깎아서 만드느냐, 뭐를 붙여서 만드느냐, 이런 것과 이 재료의 성질과 내가 그 재료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형상에 가장 적합한 진료가 채택이 되는 거고, 어쨌든 진료는 그 자체는 그냥 덩어리예요. 근데 거기에 형상을 부여해야만 이제 그게 비로소 어떤 힘을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 예술을 보면 현대 예술에서는 그렇게 진료가 형상을 부여받기를 기다리는 채로 존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안 하죠. 재료들이 있어. 재료는 뭐 어떤 것도 재료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속시키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죠.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에서 자전거 안장하고 손잡이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안장 위에다가 손잡이를 턱 놓으니까 황소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전거에서 안장을 보고 안장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제 자전거 손잡이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황소머리가 되잖아. 근데 자전거 안장에서는 그냥 이게 앉는 안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손잡이고. 근데 이거는 무슨 진료 이런 게 아니잖아. 형상이 부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는 것들을 연결 접속을 다르게 했더니 전혀 다른 의미, 전혀 다른 형태성이 나타나는 게 되죠. 이게 이제 재료인 거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 그 원래의 질서를 해체하고 다른 질서 속으로 연결 접속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는 힘이라는 거죠. 얘가 원래 목적했던, 원래 목적한 게 아니야. 그 재료에서 이 재료를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라고 어떤 그게 그러니까 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예술에 있어서 꼴라주 같은 거, 꼴라주도 A는 이 맥락에 있고 B는 저 맥락에 있었는데 전혀 다른 맥락에 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해체해 와가지고 그거를 전혀 다른 맥락 속에 결합시켜 놓으면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의 모토가 뭡니까? 수술대 위에서 우산과 재봉틀의 만남. 이런 게 있어요. 우산과 재봉틀의 만남. 이 말과 사물에서 후코가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초현실주의자의 일종의 모토 같은 거야. 로트레아몽의 19절이에요. 근데 수술대, 이게 오퍼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수술이라는 게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 오퍼레이션을 뭘 해? 우산하고 재봉틀이 뭔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맥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맥락이 너무 다른 걸 작가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수술대 위에서 오퍼레이션을 해.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 갑자기 출현을 하게 되지. 재봉틀은 옷과 연관된 어떤 기능,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 우산은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는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이것을 누가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하느냐, 오퍼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재료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게 힘의 생산이죠. 그러니까 재료와 힘의 관계, 진료와 형상의 관계로부터 재료와 힘의 관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 음악은 아주 전형적으로 이게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환경의 리토르넬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음들을 결집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성과 리듬과 이런 걸 조직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고전주의 음악이다. 이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런 게 딱히 그 전형적 음악사의 이야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이거는 들레지 가따리가 그렇게 그냥 규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지의 음악이 낭만주의거든요. 낭만주의는 뭐냐? 이게 저 대지의 무시무시한 이 영토를 위협하는 어떤 힘.
말러 이런 사람들 예를 들죠. 고전주의 음악은 그 17세기에 그 음악 같은 게 고전주의 음악이라면 이제 그 낭만주의 음악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642쪽에 보면 위에서 여섯째 줄에 고전주의 예술가의 사명은 카오스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17세기의 음악은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이 질서? 이 괴테가 그랬다면서요. 바흐를 아직 듣지 않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가장 행복한 걸 아직 남겨두고 있으니까. 괴테가 그러니까 바흐 우리가 지금 그 용법이 뭐야? 뭐 안 본눈 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 네거티브하게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바흐를 아직 안 들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아직 남겨둔 거야. 그래서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이제 괴테가 얘기했다는데 바흐나 이런 뭐 비발디나 이 17세기의 음악 보면 진짜 여기에 질서가 있구나. 이것이 코스모스구나.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조성과 화성을 가지고 이렇게 질서정연한 세계를. 그 바흐의 음악은 그 진짜 수학적이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 괴델 에셔 바흐라는. 괴델이라는 수학자의 불완전성 정리와 에셔라는 판화가의 아주 역설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 판화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그 바흐의 평균율, 음악을 이렇게 오가면서 쓴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 고전주의 음악을 들레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짜 자기가 작곡가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신이 이 카오스에다가 질서를 부여하듯이 이들은 그 흐트러진 음악에다가 정말 질서를 부여한 창조자들이야. 이게 고전주의 음악이야. 근데 낭만주의는 다르다. 643쪽에 가면 낭만주의의 도래와 함께 맨 위에 예술가들은 보편성에 대한 야심. 내가 정말 그 음악, 이것이 음악이다라는 그 음악을 만들겠다는 야심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이 삶의 저 근원적인 강력한 힘, 삶을 부수는 힘, 이 조직하는 힘에 대해서 언제나 흩어버리는 힘, 어떤 무시무시한 그 대지의 어둠 같은 것들을 직면한 자들이 만든 음악이 낭만주의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다섯째 줄에 보시면 643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대지는 영토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는 강도의 점 또는 영토 밖으로 던져진 초점과 같은 점으로서 이곳의 모든 힘이 집약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대지는 그냥 그런 그 아래 나오지만 중간 부분에 몇 줄 내려와 보세요. 예술가는 이제 카오스랑 대결하는 게 아니라 지옥과 지하, 바닥이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된다. 더 이상 이 우주를 어떻게 질서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질서를 부수는 또 다른 어떤 힘. 이건 카오스하고는 좀 달라요. 카오스는 질서화되지 않은 힘인 거고 이 대지는 질서화된 힘 자체에 맞서는 파괴적인 힘. 낭만주의를 그렇게 규정한 거죠. 그래서 이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가는 신이 아니라 일종의 영웅?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 낭만주의 음악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낭만주의 음악은 말러가 있고 그 다음에 말러, 바그너 이런 사람들의 음악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넘어가시고 관심 있으시면 그냥 더 읽어보시고 650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근대 예술, 모던한 예술 요거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 간단하게만 언급드렸습니다. 650페이지에 근대 예술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중간에 나오죠. 고딕으로. 재료 힘들의 직접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재료는 형상을 기다리는 그 덩어리 이런 게 아니에요. 분자적인. 그러니까 그 자체 미규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차원의 힘을 포획할 수 있는 재료를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 이제 그거가 예술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이것과 연관시켜서 블레즈 가따리가 신디사이저를 얘기를 하죠.
이 신디사이저가 뭐냐면 요즘에 다시 신디사이저 음악이 유행하는데 신스팝이라고 하죠. 이게 80년대 되게 유행한 건데 이 신디사이저라는 악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악기 피아노, 기타, 뭐 바이올린 이런 악기의 소리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신디사이저는 전혀 다르게 조작을 해요. 뭐 소리의 진폭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전문적 용어가 있는데 소리를 나타내는 아무튼 그 뭐 진폭이라든가 소리의 그 진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소리 자체가 갖는 그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피아노 소리 같은 것도 나오고, 이 바람 소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모든 그 어떻게 접속시키느냐,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지. 그래서 약간 가볍고 경쾌하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 신디사이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이때 친 게 단발머리 아닙니까? 뿅뿅뿅 하는 거. 이게 신디사이저는 그래서 그 소리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 연결 접속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힘으로써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그 신디사이저처럼 재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해서 이제 힘을 포착하느냐, 그것이 근대 예술의 문제다. 이거는 뭐 들레즈 가따리의 예술사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술사를 고전주의, 그러니까 새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역사라기보다는 신적 예술가, 질서를 창조하는 예술. 그 다음에 언제나 이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과 맞서는 되게 그래서 장엄하다 그럴까? 낭만주의 예술이 그런 예술, 비장하다 그럴까? 그런 예술.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을 연결 접속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생산해내는, 힘을 포착해내는 그런 예술. 세 차원의 예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66쪽에 보시면 이제 결국은 뭐냐? 그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처음에 이제 이 리토르넬로 고원의 맨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영토화죠. 그 처음엔 유치한 리토르넬로였다고 하더라도 그 리토르넬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둠과 그 어둠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의 아이 되기, 아이의 공기 되기와 짝을 이루고 양자는 해체 불가능한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 아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공기 되기가 하는 공기 되기. 그러니까 공기와의 새로운 결합에 들어간다. 이게 공기 되기라 그랬죠. 되기는 앞에 항에 이르는 거가 아니다. 뭐 되기다 그러면 그것과의 새로운 생성 관계에 돌입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성도 여성 되기를 한다 그럴 때 여성도 여성이라는 어떤 규정성, 그다음에 어떤 여성적 신체 뭐 이런 것과의 새로운 관계에 돌입을 해야 되지. 여성도 자기 신체,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매번 새로운 관계에 돌입을 해야 되잖아. 혹은 또 다른 어떤 그 여성과 관계에 돌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여성 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건 공기 되기지. 공기는 노래 되기겠지 그러면. 양자는 해체 불가능한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 그래서 천사의 기억, 코스모스를 향한 되기를 이루려는 것이다. 거기에서 질서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결정체, 이게 뭐냐? 리토르넬로라는 건 그런 점에서 시공간의 크리스털라이징이에요. 시공간을 일종의 결정, 이 결정은 디시전이 아니고 크리스털화하는 거예요. 결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정은 이제 되게 여러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정 같은 거 이렇게 결정면, 여러 면을 가지고 있죠. 그 결정체. 시공간을 그렇게 깎는 거야. 시공간에 리듬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모차르트의 세대귀는 새 세계에 들어가기와 분리 불가능하며 이 양자는 일체가 되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되기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리토르넬로에 극히 철저한 작업을 가해 두 번째 유형의 리토르넬로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토르넬로를 만들어낸 게 끝이 아니라 그 가장 단순한 이 영토로부터 이제 어떻게 그 바깥의 성분과 안에 있는 성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리토르넬로로 나아가는가. 이게 이제 차이와 반복의 문제예요. 리토르넬로는 반복이지만 들레즈 가따리가 그 반복이라는 걸 의미하는 리토르넬로를 통해서 이게 원래 음악의 용어니까 음악을 주로 얘기하면서 그 리토르넬로라는 반복이 언제나 변주 속에서 작동한다는 차이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되는 그거는 그냥 영토에 갇힌 거죠. 근데 음악은 이 리토르넬로 반복을 하면서도 거기에 계속 차이를 도입하죠. 그래서 변주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뭐 바흐의 그 골드베르크 베리에이션이잖아요. 변주잖아요. 그 평균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음악가들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이 바흐의 골드베르크 베리에이션을 그거는 일종의 누구나가 쳐야 하는 그러니까 그 이민찬이 그 말을 하더라고. 치고 싶은 게 그 피아니스트로서 쳐야 하는 게 있고 치고 싶은 게 있다고. 근데 쳐야 하는 거는 꼭 쳐야 되는 거라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흐, 뭐 쇼팽, 에뛰드 이런 거라고. 바흐의 골드베르크 베리에이션 들어보셨어요? 그 젊은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귀가 예민하지 않아도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너무 멋있게 이민찬이 쳤는데 아무튼 그 리토르넬로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그냥 반복이 되면 그런 게 일단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반복도 아니죠. 그냥 소멸되는 거지 그러면. 근데 그 리토르넬로 첫 번째로부터 계속 이제 차이를 통해서 두 번째 유형의 리토르넬로, 세 번째 유형의 리토르넬로. 그러니까 그게 개체기도 하잖아요. 개체는 그 매번의 차이 속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진 않지. 이것임이라는 게 그게 개체성의 문제라 그랬죠. 그거는 매번의 차이잖아. 그 날짜, 그 시간, 그 공간, 그 온도, 그 습도. 근데 그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되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되기의 결과가 이제 근데 매번 어떤 이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그 다른 것과의 되기에 돌입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반복되잖아. 고르게 그 이질적인 것들이 고르게 다져지죠. 일관성을 갖게 되죠. 그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게 리토르넬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도 그렇고 어떤 예술도 그렇고 스타일을 만드는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차이와 반복의 문제다. 이게 리토르넬로고 그래서 언제나 코스모스와 카오스라기보다는 이제 그 중간에서 형성되는 게 카오스모스죠. 그래서 어쩌고저 슈만 얘기를 하면서 진한 글씨로 리토르넬로의 탄령토와 선율, 화음, 리듬을 교묘하게 가공하는 일관된 작업. 이것이 리토르넬로의 탄령토화라는 단순하고 간결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지 않은 음악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에 비추어서 뭐 글쓰기를 생각한다든가 사유를 생각한다든가 뭐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음악의 최종 목적으로서 탄령토화된 리토르넬로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코스모스로 풀어놓는 것. 이게 음악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물을 코스모스의 힘을 향해 여는 것. 다만 모든 고은에 거의 다 등장을 하는데 그럴 때도 위험이 출몰한다. 검은 구멍, 뭐 폐쇄 상태, 손가락에 마비, 뭐 위험은 도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위험이 제거된 상태를 꿈꾸면 안 되는 것도 그거는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죠. 위험과 함께, 위험과 더불어 모든 것은 실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쪽의 맨 아래 한쪽은 이미 다른 쪽에 한가운데 들어있다. 코스모스적인 힘은 이미 재료 속에, 거대한 리토르넬로는 소박한 리토르넬로 속에, 대규모의 조작은 소규모의 조작 속에. 그래서 들레즈 가따리는 이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그런 점에서 구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수목과 리좀은 서로에게 외재적이지 않다고. 모든 리좀에서는 수목이 싹틀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수목으로부터 리좀적인 형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유목 전쟁기계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기계를 언제나 국가가 자기 것으로 포획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국가 속에서 또 국가로부터 달아나는 힘이 언제나 생성돼요. 그런 점에서 들레즈가 이 이분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서로 외재적인 유형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본성상 다른 작동이 있다. 본성상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이 베르그손의 방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베르그손에게는 언제나 이미지 기억만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 기억을 얘기하려고 본성상 기억과 물질, 이게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순수 기억, 순수 이미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수 지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순수한 게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두 개가 이 혼합되는 거죠. 혼합물만 있어요. 혼합물만 있는데 왜 이런 식의 본성상 다른 것들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가? 혼합물만 있기 때문에 그 혼합물에서 그 본성적으로 다른 것들을 사유해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블랙홀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달아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도주선을 모색할 수가 있게 되지. 그걸 사유할 수 없다면 이게 다 혼합돼서 아주 그냥 번박하게 말하면 좋은 거와 나쁜 건 혼합돼 있어요. 뭐가 진짜 좋은 거고,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되지만 이제 오해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그래서 알 수 없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나쁜 거보다 더 나빠.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닌 경우, 이런 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를 해야 한다는 거지. 본성적으로 어떻게 작동 원리가 다른가에 의해서. 그 기본적으로는 계속 수렴하고, 중심으로 수렴하고, 동질화하고, 균질화하고, 폐쇄화하고, 이런 것을 자신의 원리로 갖는 욕망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열리고, 접속하고자 하고, 변형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원리로 갖는 욕망. 두 힘들이 본성상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니체가 이 능동적 힘과 반동적 힘을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 힘의지와 그 부정적 힘의지를 구분했던 것처럼 들레즈에게도 그 힘이 본성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힘들과 접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사유하지 않으면 그냥 실험하는 것이 우리를 더 나쁜 상황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늘 이게 있고 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그게 구분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언제나 코스모스는 재료 속에 있고 거대한 거는 소박한 것 속에 있고 대규모는 소규모 속에 있다. 단지 우리 자신이 그만큼 강한 힘이 있는지 확신이 없을 뿐이다. 우리는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앙티오디푸스에서는 모든 것에 앞서 욕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욕망하는 힘, 욕망 기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걸 등록하고, 근데 그게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 등록하고 그 분리하는 힘과 외지적으로 있지 않죠. 욕망이 있고 접속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는 분리하고 등록을 하는 힘이 결합되게 되죠. 하지만 욕망이 먼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분리하고 체계화하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체계화되지 않는, 체계를 빠져나가는 것은
언제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체계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사회가 있다. 구조가 있다. 조직이 있다. 이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개체의 힘을 사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푸코하고 저는 이런 지점이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푸코가 권력 관계에서 권력이 있다. 그리고 저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나 저항은 권력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것으로밖에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언제나 자유라고 생각해. 자유와 어떤 새로운 윤리와 저항을 되게 그 기존에 있는 힘에 대한 2차적인 차원으로 본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유와 저항을 2차적이고 반동적인 힘으로 사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푸코는 통치성이라는 개념에 이른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들레즈도 욕망이 먼저 있다. 힘들이 먼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거는 시간적인 거 언제나 있는 거는 동시적인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근데 왜 욕망의 선차성, 타령토와의 선차성을 이야기하느냐? 그 힘들이야말로 더 본원적이기 때문에. 좀 쉴까요?